안녕하세요. 나를 지켜주는 건강 특강. 오늘의 주제는 만성 콩팥병입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신장내과의 유미연입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시행할 주제는 만성 콩팥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잘 모르던 질환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무시되기 쉬운 질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콩팥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콩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사이즈가 어떤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복부를 봤을 때 복부 뒤쪽, 등 쪽에 갈비뼈 아래쪽에 이 콩팥이 위치하여 있고요. 오른쪽과 같은 경우는 간이 있기 때문에 이 간 아래쪽으로 콩팥이 내려 있어서 왼쪽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에 위치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그 콩팥은 내가 성인이 주먹을 쥐었을 때 이 주먹 사이즈 정도 되는 콩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모양은 제가 콩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강낭콩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 이름이 콩팥이라고 붙여졌죠.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거는 노폐물을 제거한다, 걸러준다, 이 정도는 이제 쉽게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 외에도 콩팥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혈압을 조절해 주고요. 그리고 호르몬이나 전해질과 같은 항상성을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물의 배출을, 그리고 물의 흡수를 조절해 줌으로써 우리 몸의 수분의 항상성도 같이 조절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조혈 호르몬을 분비함으로써 빈혈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조금 더 적혈구를 잘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이 기능을 잘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 콩팥이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잘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만성 콩팥병이란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만성이라는 부분과 콩팥병이라는 부분인데요. 만성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콩팥에 병이 있는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데 기능적 문제나 구조적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능적 문제나 구조적 이상을 알 수 있는 검사들이 필요하겠죠. 이 검사들이 바로 아래 보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선은 기능적인 내용으로는 소변, 피 검사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는 지금 현재 신장 상태의 사구체 여과율이나 크레아틴과 같은 신장 기능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소변을 통해서는 단백뇨가 보인다든지 혈뇨가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소변에서 보이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보여주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초음파나 CT 등의 이미지를 통해서는 내가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콩팥이 하나인 건지 아니면 큰 다낭이 만들어지고 있는 유전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만성 콩팥병이 진행되는 경우 굉장히 신장 사이즈가 작아지는 수축된 신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내과에 오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검사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만성 콩팥병 현황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연평균 8.7%씩 증가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성인의 9명당 1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지하철 들어가셔서 한 10명 중에 1명은 만성 콩팥병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많은데 생각보다 많이 간과를 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료비를 따져봤을 때에도 1인당 들어가는 진료비가 암보다 그 2배 이상 더 높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성 콩팥병을 갖게 되면 그로 인해서 들어갈 진료비 자체도 많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따라서 더 많이 신경 써줘야 되는 건데, 이것이 왜 생기느냐를 보았을 때는 딱 두 가지가 메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당뇨로 인해서 전체 말기신부전 만성 콩팥병의 반수 이상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생긴 거고요. 그 2위를 차지하는 게 고혈압입니다. 두 가지 합하면은 거의 만성 신부전의 70% 되는 환자분들이 당뇨와 고혈압을 갖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증상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제 병원에 오셔서 내가 이제 콩팥이 더 나빠지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어떨 때 병원에 와야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증상이 굉장히 모호해요. 뭐 피곤해요, 잠이 많아졌어요, 밥맛이 없어요, 기력이 떨어져요. 와 같은 증상부터 몸이 부어요. 온몸이 가려워요, 숨이 차요와 같은 굉장히 증상의 스펙트럼이 넓게 펼쳐져 있고, 초기에는 특히나 증상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초기 때 이제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데 잘 모르고 계시다가 거의 말기로 진행이 되시면서 응급실 내원하시거나 이제 동네 병원에 다른 것 때문에 가셨다가 급하게 오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총 단계는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5단계를 나눌 때는요, 아까 피검사, 소변검사, 구조적 이상 확인하기 위한 이미지 검사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피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사구체 여과율을 가지고 이 단계를 나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릴 땐 제가 말씀을 뭐라고 드리냐면, 우리 몸 신장 상태가, 신장 기능이 100점 만점이라고 할 때 60점 미만은 3단계 넘어간 거고요. 30점 미만은 4단계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시거든요. 그래서 총 5단계 중에 그래도 90%에서 60%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장이 나빠지지 않게끔 조절해주는 정도로도 괜찮지만 3단계 이후, 그러니까 60% 미만이 떨어지면 약제를 드실 때에도 피해야 될 약제도 있고 용량을 조절해야 될 약제도 생기고 아니면 먹는 간격을 늘려야 되는 약제도 생기듯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기까지 진행을 해서 투석이나 이식을 하시게 되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 2010년도 이전에는 복막투석과 혈액투석을 했을 때 복막투석이 조금 더 사망률이 더 높다고 그랬지만 그 이후부터는 지금 점차적으로 복막이든 혈액이든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전반적인 흐름도 사망률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은 이만큼 의료 기술이 발달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왜 사망을 하실까라고 물어보시면 역시 반 정도 되시는 분은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심근경색 내지는 심부전과 같은 증상으로 많이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 2위를 잇는 것이 감염과 암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유심히 합병증에 대한 검사를 해봐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단계에 맞춰서 그럼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하실 것인가를 보도록 할게요. 1단계, 2단계는 사실 빨리 조기 진단을 하고 이렇게 유발하게 되는 게 아까 당뇨와 고혈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혈당이나 혈압, 단백뇨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진행이 내가 빨리 진행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천천히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지를 확인을 해서 요 진행하는 속도를 조금 늦춰주도록 하는 것이 1, 2단계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부터는 조금씩 신장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기능을 기억해 보시면 빈혈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칼슘이 저하가 되거나 부갑상선 항진이 되거나 이런 소견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약제 조절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4단계에 들어서면 요 5단계에 진행하기 전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내가 신장을 아예 일을 못했을 때 그거를 대체해주는 어떤 투석 방법이나 아니면 이식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환자분들이나 그 만성 콩팥병을 가지신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오히려 2단계, 3단계입니다. 그 이유는 4단계까지 진행을 하면 저희가 해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많은 것들을 조율을 하려고 해도 개인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2단계는 굉장히 달라요. 2단계, 3단계에는 내가 얼마만큼 조절하고 내가 얼마만큼 신경 쓰고 내가 얼마만큼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뭐 6개월 내서 몇십 년 정도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 3단계에서 가장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4단계, 5단계 넘어가면 투석과 이식을 한다고 하는데, 투석 생각하면 이제 보통은 첫 번째 생각하는 혈액투석만 생각하기가 쉬우세요. 네, 요 혈액투석뿐만은 아니고 사실은 다른 방법인 복막투석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대체인 이식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콩팥이 망가졌을 때 그냥 단순하게 나는 혈액투석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막투석도 있고 이식도 있다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의 차이 같은 경우는 혈액투석은 우리가 신장의 기능을 투석 기계가 대체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계가 있는 투석실에 방문을 해야 되는 거고 주 3회 4시간씩 투석을 시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복막투석은 보이는 바와 같이 뱃속에 있는 빨간색으로 보이죠, 지금. 복막을 통해서 복막액이 들어가서 내 노폐물을 복막을 통해 이 복막액으로 배출을 하고 그 다음에 걸러주고 제거해 주는 것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집에서도 본인이 가능할 수 있어서 젊으시거나 일을 하시는 분께는 조금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식은 뇌사자 이식도 있고 가족분들이 주시는 경우에는 생체 이식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경우는 ABO 혈액형이 맞지 않으면 이식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난 혈액형이 맞지 않으니까 이식은 포기해야겠어 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투석과 같은 경우는 저렇게 관이 들어갈 수 있는 동정맥류를 만들어야 되고 복막투석과 같은 경우는 관을 삽입해야 되고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식 전에 이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검사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보통 2개월, 1개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4단계에서 바로 이러한 준비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외에 우리 아까 2, 3단계부터 시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3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 진단, 그리고 혈압, 단백뇨예요. 자, 진단을 받고 관리를 해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2단계, 1단계 정도면 국가검진이나 직장검진으로 충분하세요. 굳이 대학병원까지 다니실 필요는 없고 하지만 놓치지는 마세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셔야 되고 이날은 내 콩팥에 대한 시험을 보러 가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혈압이에요. 혈압 같은 경우는 정확한 혈압 측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병원에 오셔서 혈압을 재게 되시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 집에서 이 정도 높진 않은데 이상하게 여기 오니까 높네요 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 배기고혈압이라고 진단병도 있듯이 병원에 오면 내 정상 혈압을 측정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환자분께는 집에서 혈압을 측정해서 오세요. 단 혈압 재기 전에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는 드시지 마시고요. 왔다 갔다 움직이지 마시고 한 20분 정도 안정 취하신 후에 그 다음에 체크를 하세요. 화가 나거나 이제 흥분된 상태의 혈압은 180, 200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 혈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정확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혈압을 적어도 아침과 저녁 포함한 하루 2번 이상의 혈압 측정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단백뇨를 줄이는 거예요. 단백뇨를 줄이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우선은 첫 번째로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금은 하루 5g 미만 섭취를 해야 되고 원래 이제 2005년도를 보시면은 우리가 거의 13g 정도 되는 소금 섭취가 있었고 그게 많이 줄었어요. 이제 한 9g에서 10g 정도 2015년도에 있지만 권장량은 그보다 더 적은 그의 반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 5g에 대한 개념이 조금 상수하시다면 우리가 소금을 떴을 때 한 스푼에 2g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소금 2스푼 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어렵다라고 하시면 처음 시도하는 거는 국물은 뺀 건더기만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저장식품이나 김치류는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리하지 말고 찍먹이라고 하죠. 조리 이후에 소금을 찍어 드시는 게 더 좋고요. 외식은 아무래도 입맛을 돋구려고 소금이 조금 더 많이 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집밥 드시는 것을 많이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체중 조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도 설렁설렁 산책 도시는 거 절대 운동이 아니에요. 주 5일 이상 그리고 30분 이상 유산소와 무산소 근력 운동을 같이 하셔야 되고요. 약간 옆 사람하고 대화할 때 너무 편안하게 대화할 정도가 아니고 살짝 숨이 찬 정도로 대화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체중도 우리가 BMI 적어도 제가 24는 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BMI 24가 도대체 얼마야? 계산하기 어려운데 체중의 키 미터 단위로 해서 키 곱하기 키를 해준 것이 24보다 적게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소금 줄이고 운동하고 체중 조절만 해주시는 것만 하셔도 우리가 단백뇨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야 될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탈수, 약제, 감염이에요. 자, 탈수에 대해서는 운동을 굉장히 심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 심하게 하실 때 땀을 굉장히 많이 내고 그때 물을 충분히 섭취를 못 하시면 탈수 증상이 나면서 우리가 신장에 급성 신종성이 오기가 쉬워요. 설사를 하시거나 너무 커피를 하루에 10잔 이상 이렇게 드셔서 이뇨작용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경우에도 이러한 탈수를 유발을 하죠. 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변을 봤을 때에는 투명에 가까운 노란빛이어야 돼요. 진한 노란빛이 나온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맥박수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맥박수는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회 미만이어야 되는데 100회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내가 조금 탈수가 됐나?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약제입니다. 어떤 약제를 많이 조심하셔야 되면 특히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진통제, 두통약, 생리통약 이런 약제들로 많이 쓰이는 소염 진통제예요. 이것은 종합감기약 같은 데에도 섞어서 복합제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약사분께 상의를 하셔야 돼요. 제가 신장이 안 좋아 소염 진통제를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닌 걸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항생제 일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장 부전 일어나게 할 수 있고요. 한약이나 보약이나 이런 것들도 잘못 복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즙이나 액기스, 우린 거 내린 거 참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그런 것도 역시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전에 사망률 제2위가 감염입니다. 따라서 이 감염을 예방하시는 게 중요해요. 보라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꼭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위험군에게 권장하는 수준이니까 우리가 만성콩팥병이 있는 환자분들은 면역질환이 다소 감소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폐렴구금 백신, 독감, 그리고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것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은 많이 먹는 게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적게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달라요. 소변을 배출하는 능력이 충분하다면 충분한 섭취를 해주는 게 좋고요. 체구가 작다면 1리터도 괜찮지만 체구가 많다면 1.5리터, 2리터도 드셔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급성인 때에는 사실 수분 섭취를 많이 권장하는 편이고요. 만성이거나 투석을 하시는 분께는 수분을 제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 적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근데 적게 먹어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적절한 단백질 섭취도 필요합니다. 영양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1일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0.6에서 0.8g per kg. 보통은 2g이니까 조금 낮기는 하죠. 저게 50kg라고 하면은 하루 섭취가 30g 정도 되는데 달걀 4알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루에 섭취가 가능하고 이런 동물성보다는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더 좋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채소, 과일을 안 먹어야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것도 칼륨이나 인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그런 거고 채소랑 과일이 직접적으로 신장을 망가뜨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신장으로 배설 능력이 적기 때문에 이 전해질 수치가 올라게 되면 심장 독성이나 뼈에 문제가 일으키기 때문에 그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조절이 필요한데 그거는 환자분의 검사나 환자분의 개인차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리고 투석하면은 힘들고 금방 죽는다던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투석을 해서 금방 죽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그만큼 투석할 만큼 질환이 경과가 오래됐고 만성적으로 갖고 있는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시는 거지 투석을 해서 돌아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맞춰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약을 똑같이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검사를 하고 검사에 맞춰서 환자분에 맞추어서 약을 다르게 조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약 먹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혈압약을 왜 먹죠? 라고 하면서 나는 혈압이 낮은데 교수님 처방 잘못한 거 아신가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저희가 처방하는 약 중에 단백뇨를 줄이고 콩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혈압약이 있는데 그것을 혈압 조절보다는 신장 보호 역할로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신장이 매일 일하던 것을 약으로 대체를 하려면 어쩔 수가 없겠죠. 영양제 평생 드실 수 있잖아요. 조금 마음을 편하게 잡수시면 약 평생 먹는 거 그닥 무섭지는 않습니다. 만성콩팥병은 완치가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될 질환이에요. 저희가 그 짐을 내려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그 짐을 수월하게 드실 수 있게 버팀이 되고 도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건강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리시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이 시민을 위한 건강특강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주제는 전립선 비대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시민분들이 영상 보시고 나서 많은 질문들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그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비뇨의학과 김규식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비뇨의학과 김규식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만남인데요. 네. 네, 구독자분들에게 먼저 인사 한 말씀 남겨주시겠어요? 지난번에 7월달 주제로 그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여러분과 만나 뵀었는데요. 어떻게 많이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저희가 공통되는 걸 갖다가 가장 많은 것을 위주로 추려서 오늘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강의에 이어서 오늘 한번 질문 댓글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먼저 그 윤오키님이 보내주신 게 있거든요. 네네. 그 초음파 검사를 할 때 병원에서 흔히들 이제 소변을 좀 참고 오시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소변을 보지 않고 전립선 비대증 검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우선 전립선 비대증을 보기 위해서는 전립선의 크기를 봐야 됩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립선의 크기가 이제 20g이 정상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전립선이 좀 커지게 되면은 네. 소변 보시는데 불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전립선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크기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전립선 초음파를 이용해서 크기를 측정하는데요. 네. 예, 전립선의 크기를 보려면 이게 항문으로 전립선 초음파 기계를 넣는 것이 네. 항문에서 전립선과의 그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그 크기를 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립선 위에 방광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광이 쪼그라진 상태보다는 방광이 크게 소변으로 차서 팽창이 되게 돼 있으면요. 전립선의 윤곽이 더 잘 보이고요. 네. 또한 이제 혹시라도 방광 안에 특별한 소견이 있는지 없는지도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소변을 참고 오라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그 검사를 끝나고 나서 네. 소변을 보시게 됩니다. 소변을 보면 이제 요속 검사라고 해서 네. 소변을 얼마나 빨리 보시는지, 그러니까 소변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이제 보고 나서 잔뇨가 어느 정도로 남는지를 보게 되는 요속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때 이제 같이 소변을 참고 오시게 되면은 전립선 초음파를 이용해서 크기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고, 네.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어서 요속 검사를 바로 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뭐 소변을 참아서 소변을 보는 검사를 하는데 뭐 시간을 더 들이지 않고 빨리 검사할 수 있고 또 검사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병원에서는 소변을 조금 참고 오시라고 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 이유가 있었군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저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두 번째 댓글 질문은 김수경 님이 남겨주셨거든요. 홈쇼핑에서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영양제 소팔메트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근데 네네네. 그거를 이제 사서 먹고 있는데 이걸 꾸준히 복용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우선은 이 그 소팔메토라는 그 건강기능식품이 아주 대중적으로 많이 인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여러 그 회사에서 네.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 소팔메토를 드시는 인구가 우리 남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팔메토라고 하면은 그 이야기할 거리가 솔직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소팔메토는 이제 그 식물성 그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인데요. 그 열매 안에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들을 조사해 본 결과 네. 그 전립선의 그 비대증을 예방하고 또 크기를 작게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전립선이 커지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좀 염증 반응이 있고요. 네. 몸에 있는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전립선이 또 커지기도 하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작용을 작게 해주는 여러 성분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팔메토가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190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많은 인기를 이제 미국에서부터 끌고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지 대규모 연구가 2000년도 후반에 있었고요. 아주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술지의 결과는 네. 그 큰 의미가 없다. 예, 효능이 없다. 라는 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 또 그거에 맞춰서 저희 대한비뇨기과 학회에서도 2000년대 후반에 효과가 조금 없고 위효과, 조금 효과가 이제 가짜로 조금 있는 네. 뭐 그런 것들이 한 40%나 정도가 돼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성분은 굉장히 좋은데 왜 효과가 없었을까라는 걸 갖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로 따져보게 되면은요. 네. 예, 이 그 열매를 추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추출하는 과정에서 또는 뭐 화학적으로 이물질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이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2000년대 2010년 후반에는 이게 조금 다르게 추출법도 바뀌고 있고 또 조금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밝혀지고 있어서 네. 이 드시는 분들마다 효과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네. 예, 할 겁니다. 이제 의사로서는 이제 현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크게 추천하지는 않지만 네. 예, 그래도 최근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드셔서 효과가 있으면은 뭐 드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굳이 나에게 효과가 없으면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좀 불편해서 내가 먹어야겠다라는 정도면은 우선 먼저 병원에 오셔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취해져 있는지 네. 과연 내 전립선은 진짜 큰지 아니면은 전립선 원인이 아니라 방광의 원인인지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받으시는 게 더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인부터 일단 진단을 하고 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네. 이제 영양제 보조식품을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소팔메토에 대한 설명도 아주 자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이해가 아주 잘 됐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저희가 두 가지 질문을 같이 저희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네, 네. 그 증상에 대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먼저 이제 이영인님의 경우에는 요즘 들어서 유독 이제 소변을 좀 못 참으시는 아버지가 이제 마음에 걸리는데 혹시 이게 전립선 비대증하고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또 박영자님은 소변 줄기가 가늘고 소변을 누는 시간이 평균보다 좀 느린 것 같다. 그리고 소변을 볼 때 힘을 주게 되고 하루에도 10번에서 12번씩이나 화장실을 갈 정도로 빈도수가 잦으시대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전립선 비대증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지난 강의 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이제 그 소변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길을 요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하부 요로 증상, 즉 방광, 전립선, 요도 이쪽 기관을 이제 하부 요로라고 하는데요. 하부 요로 증상이라고 하면 이쪽 방광, 전립선, 요도 쪽에 문제가 있어서 소변 보시는 증상이 조금 안 좋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네. 빈뇨가 있다든지 급박뇨가 있다든지 뭐 네. 주저뇨가 있다든지 잔뇨감이 있다든지 요 끊김 현상이 있다든지 그런 현상을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쪽 세 군데 기관 중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네. 경우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요. 네. 또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없더라도 방광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에 예, 이러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경우 이제 최근에는 비뇨의학과에 많이 오시지만 예전만 해도 이렇게 사모님께서 우리 남편분이 화장실에 들어가셨는데 밖에 나오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손 잡고 끌고 네. 예, 많이 오셨는데요. 최근에는 남자분들도 이제 삶의 질의 중요성을 이제 모두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혹시라도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이게 방광의 문제인지 전립선의 문제인지 요도의 문제인지 네.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병원 진단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그 끝으로 이혜린님의 질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립선 이제 비대증이라고 나오고 나서 수술을 하고 나면 혹시 이게 또다시 재발할 위험이 있는지 아니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후유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예. 전립선 아무래도 이제 전립선이 커져 있는 부분을 이게 좀 자르다 보니까 뭐 단기간은 아니겠지만 몇 년이 지나서 재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재발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셨다 하더라도 뭐 수술을 하신 지 뭐 얼마 뭐 조금 소변을 잘 보시는 상태에서는 아니겠지만 조금 이상한 증상이 있으실 경우에는 수술을 하셨더라도 병원에 방문해서 이게 재발된 건지 아니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노화의 현상으로 전립선이 아닌 방광에 문제가 있는지 네.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술 후에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네. 후유증은 이제 아무래도 전립선을 일부분을 이렇게 좀 자르다 보니까 네. 그거에 의해서 뭐 요실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수술 기구가 그 요도와 전립선으로 들어가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 경우에는 네. 그쪽 조직의 혈류의 흐름이 조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요도가 이렇게 좁아지는 요도 협착이라든지 네. 방광하고 전립선 그 사이에 있는 방광목이 좁아지는 현상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추가로 소변에서 피가 나는 그러한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최근에 많이 의료 기계 기술이 좋아지면서 피가 나는 그러한 현상도 많이 줄고 있고요. 병원에서 입원하는 기간도 줄고 있고 여러모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증상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역행성 사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성관계 후에 이제 사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립선은 아무래도 잘라 버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 이제 사정하는 부분에 근육이 조금 잘려 나가는 현상 때문에 네. 관계를 하실 때 그 역행성 사정이 발생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 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당연한 건가요? 네, 어떻게 보면은 확률이 조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요. 뭐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많은 분들이 아마 겪게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구리 한양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김규식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내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